64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111단어 1분으로 끝내는 경제공부. 저자 태지원. 출판일 2021년 12월 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하루 1분으로 경제 공부를 하자. 책 소개. 하루 1분, 읽기만 해도 경제의 기본 지식이 쌓인다. 카드 뉴스처럼 설명은 짧고 재밌게, 시각 자료는 풍부하게, 내신, 입시 및 논술 준비까지 한 번에 끝낸다. 비트코인, 최저임금제, 주식 10대에게도 필수가 된 경제 지식을 쉽고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은 없을까? 111단어 1분으로 끝내는 경제 공부는 중 고등교과서 속 필수 개념부터 최신 뉴스와 신문에서 뽑은 개념을 통해 경제의 기본 지식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 내신 및 입시에도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의 출제 빈도가 높은 개념까지 모두 모았다. 경제 공부가 처음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율에 따라 달라지는 류현진 선수의 연봉. 윤여정 배우 수상소감 속에 숨어있는 경제 키워드 등 아이들이 흥미로워할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 개념을 설명한다.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익숙한 아이들을 위해 1분이면 하나의 개념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다채로운 시각 자료와 함께한 짧고 명쾌한 설명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외우려 노력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저절로 저장된다. 또 각 장마다 경제로 세상 읽기 코너에서는 요즘 떠오르는 경제 쟁점 및 시사성 있는 내용을 다루어 논술 및 토론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소개. 저자 태지원. 초중고 교사 사회 윤리 경제 강사. 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는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 사회교육과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다. 대학 졸업 후 중 고등학교에서 사회교사로서 경제, 사회문화, 역사, 지리 등 다양한 사회 과목을 약 10년간 가르쳤다. 학생들이 자칫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암기 과목으로 여기는 사회 과목을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책에서 얻은 내용. 하루에 하나씩 읽다 보면 학교 시험은 물론 수능이나 논술에 필요한 경제적 배경 지식까지 쌓을 수 있어요. 중학교 사회 과목 중 경제 부분을 가르치던 때였습니다. 수요 공급 그래프를 칠판에 그려가며 열심히 수업을 하는 중이었는데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런 거 배워서 뭐예요? 수학 시간도 아닌데 그래프가 너무 많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말을 해주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에게 경제학의 개념을 열심히 가르치기는 했지만 정작 경제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했던 것이죠. 사회교과의 여러 과목 중에서도 경제 과목을 특히 까다롭게 여기는 학생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내용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학생도 보았죠. 교과서 속 딱딱한 설명, 수많은 표와 그래프 때문에 경제학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애를 먹는 학생도 여럿 있었고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경제만큼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 있을까요? 성인이 되면 누구나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소비와 저축을 하게 됩니다. 신문이나 뉴스 속 경제 기사에 관심을 기울이며 재테크에 힘쓰게 될 가능성도 높지요. 대학 입시나 수능 시험에서도 경제학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볼 때 사회탐구 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능 국어 영역의 시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고난이도 문제들은 많은 경우 경제 분야에서 출제됩니다. 경제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기 훨씬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입 논술에서도 경제성장과 삶의 질, 소득 불평등, 자유무역, 정부의 경제적 규제 등 경제학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출제됩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문과 계열 전공을 가진 학생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하거나 부전공하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경제학은 우리의 현실 생활과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학 입시,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는 셈이죠. 이 책은 경제학의 키워드를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쓰인 도서입니다. 중고등학교 사회 및 경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경제의 기본 개념뿐 아니라 논술에서 자주 다루는 개념,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경제학의 개념과 경제학자들의 이야기까지 폭넓게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루에 하나씩 익혀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교 시험은 물론 수능 시험과 논술에 필요한 경제적 배경 지식까지 머리에 쌓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경제로 세상 읽기 코너에서는 경제에 관련된 쟁점 및 시사성 있는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논술의 배경 지식을 쌓는 데에도 신문의 경제면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경제학의 개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으로 다양한 자료와 함께 엮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난 후 경제를 쉽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여기게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희소성. 중세 유럽에서 후추가 금보다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금처럼 냉장이나 냉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고기를 조금만 보관해도 그 맛과 향이 떨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점을 단칼에 해결해 준 것이 바로 후추였습니다. 후추를 조금만 뿌려도 고기의 맛과 냄새를 되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육류의 냉장과 냉동 기술이 발달하면서 후추의 필요성은 예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검은 금이라 불리던 중세 유럽 시대의 후추는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양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자원돈, 시간, 재화 등은 인간의 욕망을 모두 채우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끝없는 욕구에 비해 자원이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를 희소성이라 부릅니다. 희소성과 비슷한 말로 희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말하지만 희귀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가령 1990년대에 쓰이던 핸드폰은 현재 그 숫자가 적어 희귀한 재화 물건지만 지금 원하는 사람이 적으니 희소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최신 스마트폰은 생산되는 수량이 많아 현재 희귀한 재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양에 비해서는 존재량이 부족하기에 희소성이 있습니다. 물론 희소하면서 희귀한 재화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리오나르도 다빈치나 김홍도 같은 유명 화가의 진짜 작품은 많은 사람이 원하는 동시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희귀한 것들이라 비싼 값을 치러야 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후추의 예처럼 재화, 옷이나 음식, 컴퓨터 등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물건의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가 기준이므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재화 대부분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 그 가치만큼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경제재라 합니다. 햇빛이나 공기, 바닷물처럼 자원의 양이 풍부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자원도 존재합니다. 이를 자유재 또는 무상재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공짜였던 깨끗한 물이 환경오염 때문에 돈을 주고 사 먹어야 하는 생수가 되는 것처럼 최근에는 무상재가 경제재로 변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기회비용. 20세기 초 미국 동북부의 몇몇 술집이 파격적인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공짜 점심을 제공한 것입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런 행사를 가게는 왜 벌인 걸까요? 겉보기에는 술집이 손님들에게 통 큰 선심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짜 점심을 먹기 위해 몰려든 손님들에게 비싼 술을 팔아 이득을 보겠다는 판매 전략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님들은 공짜 점심의 대가로 그보다 많은 술값을 치른 셈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는 유명한 말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음을 뜻하는 말로 경제학의 대표적인 격언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택할 때 나머지 선택지를 동시에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자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을 먹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고, 영어와 수학 학원 중 영어 학원을 선택하면 수학 학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포기한 것 중 가장 큰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부릅니다. 이 가치는 실질적인 비용, 명시적 비용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감, 암묵적 비용, 경제학에서는 어떤 상품이 주는 주관적인 만족도 역시 계산할 수 있는 금액으로 표현합니다. 도 포함합니다. 짬뽕을 먹을까 자장면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5,000원짜리 자장면을 먹었다면 짬뽕을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이때 짬뽕이 줄 수 있는 만족감이 4,000원이라면 이 4,000원은 자장면을 선택하는 데 따르는 암묵적 비용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 온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을 정도로 커다란 파이를 만드는 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만들어질 파이 크기가 모두 나눠 먹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더 큰 파이를 만들어야 해요. 누군가가 반대합니다. 아니에요. 파이를 공평하게 똑같이 나누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을 거예요.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파이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 먼저일까요? 갑작스럽게 파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경제학에서의 중요한 선택 기준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그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 때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업이나 사회가 생산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를 결정할 때도 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기업이 생산해 얻은 이윤을 투자자에게 더 나눠줄지 노동자의 임금으로 더 나눠줄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둔 수입을 어떤 분야에 더 쓸지 결정하는 것도 모두 경제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이 그것입니다. 효율성은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자원을 활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만약 정부가 1년 동안 쓸 예산을 짤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돈을 쓴다면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자원을 나눠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나 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는 형평성을 추구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혜택을 여러 사람에게 두루 나누는데 신경을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두 마리 토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개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을 잃기 쉽고 형평성을 좇다 보면 효율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공공재. 우리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좁고 답답한 뒷골목으로 안내되었다. 악취를 풍기는 하수구 옆을 지나는데 밝은 불빛 아래서 물은 진한 녹차색으로 보였다. 사실 그 물은 진흙 섞인 물이라기보다는 물기 있는 진흙에 가까웠는데 이것이 그 비참한 사람들이 마시는 유일한 물이라고 했다. 경악하며 웅덩이를 바라보다가 우리는 배수관과 하수도가 더러운 내용물을 웅덩이로 쏟아내는 걸 보았다. 1854년 헨리 메이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런던 사람들의 노동과 빈곤 London Labor and London Poor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당시 산업혁명으로 공장이 많이 세워진 런던에는 인구가 몰려들었습니다. 늘어난 인구와 공장으로 오수와 폐수가 늘어났지만 더러운 물을 정화하는 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은 강에 흘러들어갔고 사람들은 악취나는 그 물을 그대로 마시고 사용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경제가 번영하던 영국. 그런데 왜 하수 정화시설이 없었을까요? 상하수도 시설이나 무료공원, 국방이나 치안, 기본교육, 도로 등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및 시설이지만 이것을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는 생산되면 사회 구성원 누구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소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하수도 시설은 일단 도시에 만들어지면 소비자들이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을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에서 제외시킬 수 없는 속성을 비배재성이라 합니다. 또한 하수도 시설은 누군가가 먼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비경합성을 가집니다. 누군가 쓴다고 해서 소비 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공공재는 소비자 간의 경쟁이 불필요하죠. 비배재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가지는 공공재는 기업이 만들어 파는 상품 사적 재화과는 정반대의 특성을 가집니다. 사적 재화는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시장에 생산을 맡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공공재는 시민의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 생산을 맡겨 두었다가는 부족해지거나 아예 만들어지지 않으니 국가나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앞서 영국 역시 강의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가 나서서 하수도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방이나 치안 등의 서비스나 항만,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재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대체재와 보완재. 민족의 명절 설날. 우리의 옛 조상도 지금의 우리처럼 떡국을 먹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떡국에 꿩고기를 꼭 넣어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생김새가 예쁘고 꿩고기의 맛도 좋았기 때문이지만 꿩이 좋은 징조를 나타내는 새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농기, 마을을 상징하는 기 꼭대기에 꿩의 깃털을 꽂았을 정도로 길조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구하기 어려워 꿩 대신 집에서 기르기 쉬운 닭을 잡아 떡국을 끓이곤 했지요. 여기서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비롯되었습니다. 속담 속 꿩고기와 닭고기의 예처럼 만족도나 용도가 비슷해 서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재화를 경제학에서는 대체재라고 합니다. 버터와 마가린, 사이다와 콜라, 밥과 빵 등 대체재 관계에 있는 재화를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닭고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입니다. 특히 치킨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죠. 치맥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치킨을 먹을 때면 맥주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함께 소비하면 만족도가 올라가는 관계의 재화를 보완재라고 합니다. 피자와 콜라, 커피와 설탕, 연필과 지우개, 자동차와 휘발유 등이 보완재에 해당합니다. 대체재와 보완재에 속하는 재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 나머지 재화의 인기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만약 버터 가격이 올라가면 비싼 가격의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버터 대신 마가린을 삽니다. 즉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지는 다른 상품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덕분에 다른 한쪽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는 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인기가 떨어지면 다른 상품의 수요 역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치킨의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이를 덜 사 먹게 되고 치킨과 함께 먹던 맥주의 수요 역시 줄어들지요. 기업은 가끔 대체제나 보완제의 관계를 이용해 상품 판매의 이익을 늘리는 전략을 쓰기도 합니다. 촬영 뒤 몇 분 안에 인화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 대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필름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카메라 가격이 낮아도 필름을 많이 팔 수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인 셈입니다. 이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필름 사이의 보완 관계를 이용한 판매 전략입니다. 정상제와 열등제. 원래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던 경필이는 편의점에서 종종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맛도 있었지만 가격이 저렴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용돈이 한 달에 7만 원으로 올라 조금 더 비싼 2,000원짜리 샌드위치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용돈도 올랐는데 이 정도 소비는 나를 위해 쓰자 생각했습니다. 경필이처럼 대개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지면 원래 사던 상품 대신 더 비싼 것을 찾게 됩니다. 삼겹살 대신 비싼 스테이크를 먹는다거나 방 한 칸짜리 집에서 방이 많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그 예지요. 이처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정상제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나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를 열등제라고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소득이 증가할 때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를 많이 사 먹고 대중교통 대신에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면 이 경우 돼지고기와 대중교통은 열등제, 소고기와 자가용은 정상제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정상제와 열등제의 개념을 설명했지만 돼지고기는 열등제, 소고기는 정상제라는 식으로 외워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재화를 정상제와 열등제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소득이 늘어도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를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또 1950에서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보리 같은 잡곡밥은 주로 저소득층이 먹던 열등제였습니다. 당시 소득이 늘어난 사람들은 보리밥 대신 흰쌀밥을 먹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잡곡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소득 수준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 시대 상황에 따라 정상제와 열등제의 사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 19세기 초 영국 중부와 북부 지역.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공장에 침입해 그 안에 있는 기계를 공구로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왜 기계를 없애는 과격한 행동을 했을까요? 산업혁명 당시 영국 섬유 산업계에서는 방직기나 방적기 등의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숙련된 기술로 꽤 높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었지요. 기계를 조작해 상품을 만드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은 낮은 임금으로 미성년자나 여성을 고용했습니다. 이에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이 불리한 노동 환경에 항의하는 뜻으로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무브먼트를 벌인 것입니다. 극심한 실업 상태는 이처럼 사회운동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를테면 너무 어려서 일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은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자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보통 만 15세부터입니다. 15세 이상이더라도 학교에 다닌다면 일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이 모두 부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해서 직업을 그만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이 보수나 근무 환경, 적성 등이 맞지 않아 원래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과 직장을 찾아 나섭니다. 자발적 실업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고 실업 기간도 짧으니 큰 경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생기는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1998년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27만 명의 실업자가 생겨났습니다. 어려운 경기로 인해 생겨난 실업인 경기적 실업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를 늘려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산업혁명 시기처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 있던 어떤 기술이나 직업이 필요 없어지거나 특정한 산업이 쇠퇴하면서 대량 실업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구조적 실업이라 하는데 최근 들어 무인 기계의 발달로 은행이나 가게에서 일하는 인력이 줄어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죠. 어떤 직업은 특정한 계절에만 일을 하고 나머지 계절에는 실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계절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농부도 계절적 실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농부들이 겨울철에 할 일이 없어 실업자가 되기도 했지요.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근로자들이 쉬는 계절에 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해 주거나 공공근로에 동원하기도 합니다. 외부 효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이후 코로나19로 약칭 초기 방역 수칙을 어긴 채 돌아다닌 몇몇 확진자의 행동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감염될 수 있는 지역에 다녀와 놓고도 이를 밝히지 않거나 방역 당국에 자신이 이동한 장소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소수의 확진자가 있었지요.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수의 무분별한 행동은 지역사회 감염을 엄청나게 확산시키는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감염자들의 치료 금액이나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이런 현상을 외부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부효과는 누군가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입히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의 예와 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는 부정적 외부효과, 외부불경제도 있지만 혜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 외부경제도 존재합니다. 긍정적 외부 효과의 대표적인 예로 독감 예방접종을 들 수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내가 독감에 걸릴 가능성도 줄어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독감을 옮길 가능성 역시 줄어듭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좋겠지만 접종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독감에 감염될 위험을 줄여주는 대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긍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소비됩니다. 반대로 소음공해, 길거리 흡연, 공해물질 배출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타인에게 입히는 부정적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가령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폐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이 때문에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양보다 많이 만들어지거나 소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부 효과는 돈을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일이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외부 효과는 시장이 제 일을 다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이때 발벗고 나서는 건 정부입니다. 정부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늘리고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이나 과학 연구 등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해 더 많은 사람이 생산과 소비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반대로 부정적 외부 효과는 사회적으로 적게 생산되고 소비되도록 세금이나 벌금을 물립니다. 밴드웨건 효과. 대통령 선거가 있던 1848년 미국 제커리 테일러 자커리 테일러라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선거 유세 방법을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열성 팬이었던 서커스 광대된 라이스 댄 라이스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서커스 행렬 맨 앞에서 신나는 연주를 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밴드웨건 악대차를 유세에 이용하자고 제안한 것이지요. 그의 의견대로 악대차에 테일러를 태우고 요란한 연주로 시선을 끌자 사람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뒤를 졸졸 따라오며 선거 유세를 들었습니다. 성공적인 홍보로 테일러는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19세기 미국에서만 통하는 일일까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악대차를 졸졸 따라가듯 별다른 생각 없이 다수를 따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상품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는 속담처럼 큰 고민 없이 남들이 사는 상품을 따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이나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유행을 좇아 상품을 사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 밴드와건 에펙트라고 합니다. 타인을 따라 함으로써 이뤄지는 소비를 악대차를 따라가는 현상에 비유한 것이죠. 우리말로는 모방 소비 또는 남이 타고 가는 차를 편하게 얻어 탄다는 뜻의 편승효과라 부르기도 합니다. 허니버터 칩대란을 기억하나요? 당시 짭짜름한 맛에 달콤함을 더한 새로운 감자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맛도 맛이었지만 남이 맛있다고 하니 나도 한번 먹어본다는 대중의 심리가 한몫했죠. 이 외에도 2010년대 등골 브레이커라 불리던 엔사의 패딩 점퍼와 롱패딩, 많은 사람이 들고 다녀 3초 100이라 불리던 명품 백도 밴드웨건 효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밴드웨건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나 유튜브를 보고 유행이라고 소문이 난 상품을 따라 사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최근 수많은 기업이 SNS에서 상품이 유행하도록 유도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의 개인적 필요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물건을 사서 후회하는 일도 생깁니다. 상품이 내 취향에 맞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따져보고 소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스노브 효과. 영화 미나리로 세계적인 영화제의 여우조연상을 휩쓴 윤여정 배우. 그녀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상소감에서 스노비쉬스너벳이라는 말을 사용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고상한 척하는, 젠체하는 뜻의 이 단어는 듣는 이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스노비쉬의 명사형 단어인 스노브는 고상한 척하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을 뽐내는 속물을 일컫습니다. 이 단어와 관련된 경제현상이 존재하는데요. 스노브 효과 스노브 에펙트라는 것이지요.
스노브 효과는 난 남들과 달라라는 생각에 나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싶어 사람이 많이 사는 제품을 일부러 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말에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고고한 백로의 이미지에서 이름을 따와서 스노브 효과를 백로 효과라 부르기도 하지요. 스노브 효과는 돈 많은 상류층의 소비에서 두드러집니다. 부자들은 다른 계층과는 다른 자신들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비를 즐깁니다. 스노브 효과는 밴드웨건 효과와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밴드웨건 효과가 남을 따라서 물건을 사는 효과라면 스노브 효과는 일부러 남들이 사지 않는 상품을 찾아 구매하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을 의식해서 이뤄지는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9세기 스노브를 풍자한 그림. 스노브 효과를 이용해 속임수를 써 한몫 벌어들이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한 시계 회사가 유럽 왕족들이 쓰는 시계라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시계는 원가가 몇만 원에 불과한 가짜였죠. 스노브 효과를 노린 속임수에 많은 사람이 현혹된 것입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내놓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상품 역시 스노브 효과와 관련이 깊습니다. 가령 S사는 명품 브랜드와 합작해 한정판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스타벅스의 다이어리는 한정된 수량만 팔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지요. 소수만 누릴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면서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것을 소비했다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처럼 상품 판매 전략에는 스노브 효과가 자주 이용됩니다. 경기순환.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신문에는 경기 침체 우려, 코로나 경기 침체로 이어지나 등의 기사 제목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지요. 경기 침체나 경기 호황은 경제 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기란 대체 무엇일까요? 경기라는 한자를 풀이해보면 경제활동의 기운을 말합니다. 즉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활발한 수준을 뜻합니다. 사람의 바이오리듬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는 것처럼 개인과 기업의 소비나 생산 투자 등 경제활동도 움직임이 활발할 때가 있고 침체될 때가 있는데 이를 경기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바이오리듬이 늘 나쁘거나 좋지 않듯 국가 경제의 활동 수준도 활기를 띠는 시기와 침체 시기를 거치며 일정한 흐름을 탑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경기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경기의 변동을 잘 보여줍니다. 호황기는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등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호황기를 지난 후 생산, 투자, 고용의 움직임이 점차 위축되는 시기가 오는데 이를 후퇴기라고 합니다. 불황기는 모든 경제활동이 가장 침체되는 시기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시기를 거치고 나면 다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회복기가 오지요. 경기는 이처럼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의 흐름을 반복하며 돌고 돕니다. 호황기에도 불황기에도 나름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호황기에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활발해 고용은 잘 이루어지지만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기 쉽습니다. 반면 불황기에는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건이 팔리지 않아 문을 닫는 가게가 늘어나고 직장을 잃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경기순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호황기와 불황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심각한 수준에 달하면 나라 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경제 상태가 경기순환의 어떤 지점에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1920년대 독일의 어린이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돈을 가지고 블록 쌓기를 하는 아이들. 어마어마한 부잣집 자녀들일까요? 왜 귀한 돈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걸까요? 이는 당시 독일에서 돈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말해줍니다. 심지어 돈을 휴지 대신 쓰거나 감자 한 봉지를 사기 위해 돈을 수레에 싣고 가기도 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감자나 빵 같은 상품의 가치는 하늘로 치솟았거든요.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한국에서 현재 한 그릇에 5,000원 정도인 자장면이 30여 년 전인 1988년에는 고작 793원이었습니다. 비단 자장면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30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지요. 이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나라 경제가 발전하면 국민의 소득도 올라갑니다. 주머니가 두둑하니 사람들은 예전보다 더 많은 상품을 살 수 있고 이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비싸집니다. 물가상승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령 1988년 5,000원이라는 돈은 자장면을 약 6그릇 정도 사 먹을 수 있는 가치에 해당했지만
현재는 자장면 한 그릇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심각할 때는 사회의 부와 소득이 불공평하게 재분배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니 집이나 땅, 금 등 값나가는 상품을 가진 사람들이 유리해지고 현금을 가진 사람이나 봉급생활자와 같은 서민은 가진 돈으로 비싸진 상품을 사야 하니 불리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해봤자 손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저축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지요. 저축이 줄어드니 은행이 기업에 빌려줄 수 있는 돈도 줄어들고 이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생산이 줄어들어 국가의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국내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해외로 수출되어 팔릴 때의 가격이 비싸져 인기가 떨어집니다.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싼 해외 수입품의 인기가 올라가지요.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나면 무역 적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심한 수준으로 나타나면 나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디플레이션. 1990년대 초 일본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거침없이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갑작스레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989에서 1992년 3년 동안 일본의 땅값은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는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의 가격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땅값도 물건값도 절반 이상 낮아졌으니 일본 국민이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와 국민은 깊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상황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풍선에서 바람을 빼다, 팽창을 수축시키다라는 뜻의 동사 디플레이트 디플레이트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부풀리다, 과장하다, 올리다라는 뜻의 인플레이트 인플레이트에서 왔으니 완전히 상반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되고 국민 소득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를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물가가 떨어지지요. 팔리지 않은 상품이 쌓여가고 이윤이 줄어드니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줄이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일자리를 줄입니다. 자연히 사람들은 소비를 더욱 줄이지요. 기업에는 팔리지 않은 상품이 또다시 쌓이고 물가는 더욱 떨어집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거치며 경기는 더욱 나빠집니다. 보통 경기가 가장 나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더 큰 공포의 상황으로 여깁니다. 디플레이션이 올 정도로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디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몸에 피가 잘 돌지 않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피가 부족하면 몸 전체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돈이 부족하면 국가 전체의 경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죠. 사고나 수술 또는 질환 때문에 환자의 몸에 피가 모자라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수혈을 하듯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덕분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도 투자와 생산을 늘리고 다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국가가 돈을 풀 때는 부작용으로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죠.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초반 전 세계 경제의 위험 경보가 울렸습니다. 대부분 국가의 경제 상황이 한꺼번에 심각하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생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며 소득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의 가격까지 비싸졌습니다. 우리나라도 1973년 3.5%였던 물가 상승률이 1974년에는 24.8%로 수직 상승했지요. 한마디로 일자리를 잃었는데 물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좋지 못한 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상황을 보통 엎친 데 덮친 격도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데 딱 그 짝이었지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국가 경제에 나타나는 두 가지 나쁜 상황이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것과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두 가지, 즉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과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 스태그네이션이 합쳐진 것이지요. 1970년대 이전만 해도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나쁜 상황이 한꺼번에 나타날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경기가 나쁠 때에는 소비와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소득 수준도 높지 않으니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물가는 올라가도 생산이 잘 이루어지니 일자리가 풍부해서 실업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깨뜨린 최악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 1970년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석유값을 올려 석유로 만든 상품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갔는데 경기까지 나빠져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빨간 불이 켜졌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뚜렷하고 명쾌한 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물가와 실업 문제가 한 가지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발생하니 어느 한쪽의 해결에만 함부로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뾰족한 문제 해결 방법이 없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넛지 효과. 스웨덴 스톡홀름 지하철역에는 피아노 계단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단을 오를 때마다 피아노를 칠 때처럼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어째서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끌려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면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니 전기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하시오라는 직접적인 명령 없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계단으로 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명령이나 지시 없이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넛지 효과네저 팩트라 합니다. 넛지라는 말에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은근하고 유연한 접근으로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것이지요.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행동경제학을 연구하는 리처드 탈러 트레이치 테일러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 캐설 선스테인의 공저인 넛지너즈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진 개념입니다. 행동경제학이란 심리학과 사회학 등을 활용해 인간의 행동과 결과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인간은 항상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경제학의 기본 가정에 반기를 들지요. 넛지 효과의 예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장소에 설치하는 볼록 거울 일명 양심 거울도 그중 하나입니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던 사람들이 볼록 거울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장에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강제성과 규제성은 적으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장점이 있지요. 넛지 효과는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동안 경제학에서는 긍정적인 행동을 많이 하면 경제적 이익을 주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를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라고 부릅니다. 학급에서 지각비를 걷어 학생들의 지각을 줄이거나 근로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넛지 효과는 어떤 선택을 강제로 지시하지 않고 경제적 유인을 쓰지 않고도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런던 서부에 위치한 첼시와 햄스테드. 원래 허름하고 낡은 집들이 가득 차 노동자 계층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동네에 잘 차려입은 중산층이 들어와 지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점차 우아한 저택 지역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집값과 임대료가 급격히 비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래 이곳에 살던 지역 주민들은 더 싼 주거 지역을 찾아 멀리 떠났고 집값뿐 아니라 동네 모습과 특성 자체가 바뀌었지요. 영국의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로트 glass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1964년 자신의 저서 런던, 변화의 양상관 등 Aspects of Change에서 첼시와 햄스테드에 나타난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피케이시오 아니라 이름 붙였습니다. 젠트리 젠트리란 16세기부터 영국에 존재했던 토지 소유자, 법률가, 대상인 등 부유했던 중산층 계급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원래 중하류층이 살던 낙후된 지역에 경제적으로 활기가 생기고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서 땅값과 임대료가 올라가고 중산층 계급이 사는 곳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1960년대 영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리단길로 유명한 이태원동의 회남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젊은 창업자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커피숍이나 옷가게 등을 차리면서 대표적인 상업지역으로 떠올랐죠. 그렇지만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면서 땅값이 올라갔고 건물 주인들은 가게의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래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현재 경리단길에는 폐점을 하거나 빈 점포가 늘어났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이 활기를 잃은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루어지면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주민들의 평균 소득도 높아집니다. 상업 지역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자본이 들어오거나 임대료가 지나치게 올라 원래 살던 주민과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를 만들어 온 예술가와 상인들이 쫓겨나면서 그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개성을 잃는 일도 생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리단길뿐 아니라 신사동의 가로수길, 망리단길 등 이른바 젊은이들의 핫한 거리로 떠올랐던 거리나 골목이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상권이 오히려 쇠퇴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대공황.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밀집한 월스트리트에 절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에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흉흉한 소식에 사람들은 증권거래소에 몰려들었습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 가진 주식을 모두 팔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닷새 뒤 10월 29일 주식 가격은 다시 23% 정도로 떨어졌으며 140억 달러어치의 주식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월가의 붕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공포로 느껴질 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이어진 이 시기를 경제 대공황이라 부릅니다. 어째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떨어진 것일까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큰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 대신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10년 동안 미국의 공업 생산량은 90%나 늘어났습니다. 주식 가격도 크게 치솟았지요. 미국의 중산층이 여유 자금을 주식에 대거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황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자본가나 상류층의 부는 늘어난 반면 노동자나 농민은 풍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충분치 않았죠. 노동자와 농민들의 구매력이 부족해 시장의 유효수요. 효과가 있는 수요라는 뜻으로 상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뒷받침된 쓸모있는 수요를 말한다. 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 와중에 기업은 늘어난 자본의 힘으로 상품의 공급을 늘렸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과잉 공급으로 기업에는 팔리지 못한 재고가 쌓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기업이 파산하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파산한 기업의 빚과 돈을 찾으러 온 사람들로 인해 1929에서 1933년 사이에 무려 9,755개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공황의 여파는 전 세계로 금세 퍼졌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이었고 전쟁으로 망가진 유럽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투자와 원조를 많이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투자하고 지원한 돈을 거두어들이기 시작하자 유럽 경제도 어려워진 것이지요. 경제 대공황은 1930년대 내내 이어지며 전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뉴딜 정책.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으로 전 세계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전까지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법칙으로 불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의 법칙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놓아두는 것이지요.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 즉 균형을 찾아가는 힘이 있어서 정부가 경제에 굳이 손대지 않아도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공황이 발생하고 몇 년이 지나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193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루스벨트 프랭클린 로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뉴딜이라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뉴딜은 카드 게임에서 카드를 바꿔 새롭게 친다는 의미입니다. 루스벨트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매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덕분에 기업의 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지며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시행한 사업 중 하나가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였습니다. 강에 댐을 만들거나 집을 짓고 공사에 필요한 나무를 베거나 철광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은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루스벨트 정부는 1935년에 사회보장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 노인,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핵심이 되는 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경제적으로 도우면서 그들이 소비를 늘릴 수 있게 해주어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뉴딜 정책은 자본주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개입 없이 굴러오던 자유방임 경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국가가 경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뉴딜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천천히 제자리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미국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선택한 대부분의 정부들은 시장 경제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혼합 경제 체제를 따르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마거릿 대처 마그렛 thatcher는 유럽에서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된 인물로 1979년 당선 이후 연이어 3번이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처를 이야기할 때 꼭 붙는 말 중 하나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이지요. 강한 지도력으로 이전과는 다른 정치 경제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3년 대처가 사망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그가 실시한 정책이 남긴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녀가 추구한 정책 방향이 어떠했기에 이처럼 찬반이 갈리는 것일까요? 경제학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는 시장에 국가와 정부가 얼마나 개입하느냐입니다. 대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영국 및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은 수정 자본주의의 흐름에 따라 국가가 경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국민 생활에 중요한 전기, 철도, 수도 분야 등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도맡아 운영했고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했지요. 그러나 국가의 역할이 커지면서 문제도 생겼습니다. 과도한 복지제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고 국민이 내는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기보다 나라에서 실업수당을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지요. 이러한 복지국가의 부작용을 복지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총리가 된 대처는 과감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사회복지에 드는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여겨지던 탄광산업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대처의 이러한 정책은 신자유주의라는 경제학의 흐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자유주의, 즉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에 가깝게 돌아가자는 주장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을 내려놓고 정부의 무리한 복지정책과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줄여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라 대처 정부뿐 아니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역시 복지 예산을 줄이고 부자나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며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을 꾀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기업 경쟁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은 임금과 원료비가 저렴한 해외로의 진출을 서둘렀습니다. 국경을 넘어 자본이나 노동력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처럼 이어지는 세계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로운 경쟁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개인 간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대처 총리의 신자유주의 정책 역시 상위 1%를 위한 정책이며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결국 철의 여인에 대한 찬사와 비판은 신자유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드러내는 셈이지요. 1997년 외환위기. 1997년 11월 22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가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인 IMF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국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경제 역사상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정부가 IMF의 구제금융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나 국가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신청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IMF의 지원을 요청할 당시 우리나라가 외국에 진 빚은 1,500억 달러가 넘었는데 외환보유고 비상시에 대비해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에 있는 외환은 채 40억 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1980에서 1990년대 초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어가던 한국은 어째서 이런 위기에 빠졌을까요? 당시 한국의 많은 기업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늘리며 몸집을 불리기 위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외에 많은 빚을 지고 있었지요. 정치권과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의 과도한 대출이나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은행이나 투자회사가 해외에서 자금을 1년 이하의 짧은 기간으로 빌려온 다음 기업의 높은 금리를 받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와중 1997년 여름 이후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이 줄줄이 나빠졌고 한국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외국의 금융회사는 우리나라에 빌려주었던 돈을 빼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악조건이 이어지며 1997년 11월에 외환보유액이 바닥났고 심각한 위기 속에서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IMF는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기업의 구조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금리를 올릴 것을 요청했지요. 대출 금리가 오르자 IMF 체제가 시작된 1997년 12월 한 달 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무려 1226개의 기업이 부도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기업 30개 중 17개가 무너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도 각종 퇴직제도로 직원을 대규모 해고하며 인력을 줄였고 실업자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민간에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은행에 예금하거나 금 모으기 운동을 하며 힘을 합쳤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한국은 외환위기의 그림자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12월에 마침내 외환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2001년 8월에는 IMF에서 빌린 195억 달러를 전액 조기 상환하면서 마침내 IMF 체제에서 졸업했지요. 우리나라는 예상보다 빠르게 외환위기를 벗어났지만 그 후유증도 컸습니다. 많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외국 기업에 넘어가면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났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게 쉬워지면서 고용 안정이 떨어졌습니다. 해고가 쉬워지고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노동자가 크게 늘어나며 고용이 불안정해졌고 이 과정에서 중산층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무너졌지요. 이처럼 IMF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심각해지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최고가격제.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에 빠진 국가의 권력을 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급진적 혁명가 로베스피에 루럽스바이어리입니다. 그는 1793년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 농민들의 삶이 불안해지자 생필품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농산물뿐 아니라 우유값 역시 절반 가격으로 내렸습니다. 프랑스 어린이들이 저렴한 가격에 우유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였지요. 그의 의도대로 프랑스의 국민은 낮은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로베스피에르가 실시한 정책처럼 어떤 상품의 가격이 특정선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최고가격제라고 합니다.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유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면 소비자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기에 만든 제도죠. 우리나라에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제도,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대출로 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제도 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임에도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경제학자도 많습니다. 최고가격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로베스피에르가 실시한 최고가격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실시한 반값 우유 정책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젖소를 키우던 농민들은 우유를 팔아도 이득이 남지 않자 소를 도살해서 소고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공급량이 줄어들자 우유값이 폭등했고 암시장에서 몰래 우유를 사고 파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다른 상품 시장도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빵 한 덩어리 가격이 일반 근로자의 일주일치 임금 수준으로 치솟았고 농산물을 구경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처럼 최고가격제가 실시되면 공급자들은 상품을 생산해 팔아도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 상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입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는 상품 중 대부분은 필수품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상품이 귀하다 보니 소비자끼리 암시장에서 비싼 값에 상품을 사고 팔거나 긴 시간 줄을 서서 상품을 사게 됩니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기 전에 정부는 충분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우리의 체온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상 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열이 올라 체온이 너무 높을 때에는 해열제를 먹어야 하고 반대로 체온이 낮을 때에는 몸을 따뜻하게 감싸 주어야 하지요. 대체로 국가 경제의 상황은 과열되거나 침체되는 시기를 차례대로 거치며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경기가 과열될 때에는 몸에 열이 나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소비와 생산,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일자리 걱정이 크지 않습니다. 고용도 어느 정도 안정되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소득과 상품 소비가 늘다 보니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저체온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고용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소비 활동도 위축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가가 안정된 불황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쉽고 고용이 안정된 호황기에는 물가가 올라가 불안하기 쉽습니다. 호황기에도 불황기에도 각각 나름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죠. 특히 호황이나 불황이 심각할 때에는 물가 불안이나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의 생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심각한 불황이나 호황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나서는 주체가 정부나 중앙은행입니다. 경기가 불안정해 물가와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이를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 합니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재정 정책이라는 것을 펼칩니다. 정부가 재정 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정부의 지출과 조세입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두 기관은 각각 가진 무기를 사용하여 최선의 정책을 펼칩니다. 재정정책.
미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소비와 생산 활동이 줄어들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1인당 약 1200달러 약 13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지요. 1차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쓴 돈은 약 4조 달러 약 4,466조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에게 대규모로 돈을 푸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과열되는 것을 막아야 나라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재정정책을 실시합니다. 재정정책에 정부가 쓸 수 있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 그리고 정부의 지출입니다. 만약 경기가 나쁘면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 비율을 낮추고 공사를 벌리거나 필요한 물품을 많이 삽니다.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된 가게와 기업은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더불어 정부가 돈을 쓰니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더해지죠. 덕분에 소비자나 기업은 더 많은 소비를 하고 투자도 늘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총수요 가게와 기업, 정부 등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가 사려고 하는 나라 안에서 생산된 상품의 합이 증가로 이어지죠. 이렇게 경기가 침체될 때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확장 재정정책 혹은 적자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상승할 때 정부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거나 정부의 지출을 줄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거두어들이는 효과를 내는 셈이지요. 이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게 된 개인이나 기업은 소비와 투자를 줄입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면서 총수요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 진정됩니다. 경기 과열도 해결됩니다. 이를 긴축 또는 흑자 재정이라고 합니다.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1997년 12월 23일 뉴스에서 다음과 같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화폐와 다른 나라 화폐 사이의 교환 비율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 1달러의 값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1,200원 정도 합니다. 그에 비해 IMF 위기 직후인 1997년 당시 1달러는 2,000원에 가까울 정도로 비쌌습니다. 이처럼 달러의 값이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환율이 수시로 변하는 변동환율제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외국과 거래를 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하려면 다른 나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확한 교환 비율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변동환율 제도를 선택하는 국가의 경우 시장에서 물건의 가격이 정해지듯 외환시장의 가격인 환율이 정해집니다. 즉 외화 외국 화폐를 사려고 하는 수요와 외화를 팔려고 하는 공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결정됩니다. IMF 직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한국의 주식을 판 다음에 한국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외환시장에 달러를 사려는 사람 수요이 많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것이지요. 세계 모든 국가의 환율이 수시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환율은 1983년부터 1달러당 7.75에서 7.85 홍콩달러 정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의 환율을 고정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환율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제도를 고정환율 제도라고 합니다. 통화 가치를 말뚝에 묶어 놓는 것처럼 고정시킨다고 해서 말뚝이라는 뜻의 영어를 써서 페그팩 제도라고도 부릅니다. 두 제도는 각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변동환율 제도는 국내외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갑작스럽게 환율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달러가 너무 비싸지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상품이나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크게 오릅니다. 반대로 환율이 크게 내려서 우리나라 돈이 비싸지면 수출 상품의 가격이 비싸져서 수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환율이 변하다 보니 경제가 불안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장점도 있습니다. 무역 적자나 흑자가 심각해서 불균형이 심할 때에는 환율이 변하면서 과도한 적자나 흑자가 어느 정도 자동 조절됩니다. 고정환율제의 장단점은 변동환율제도의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시로 바뀌는 환율 때문에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니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역 적자나 흑자가 심각해도 고정된 환율 때문에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아 정부에서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마트에 가보면 상품의 위치가 대부분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트로 들어가는 입구 옆쪽에는 와인을 파는 코너가 보이고 정육 코너나 생선, 계란을 파는 코너는 마트 안쪽 깊숙이 들어가야 확인할 수 있지요. 반면 계산대 바로 옆 코너에는 껌이나 사탕 등 군것질거리를 파는 매대가 자리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진열 위치가 비슷할까요? 그 안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가령 군것질거리나 와인 같은 상품은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니니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고객들이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기나 생선은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것들이라 가격이 변해도 고객들이 사게 됩니다. 고무공과 쇠공을 똑같은 힘으로 바닥에 던졌을 때 위로 튀어 오르는 정도가 다르듯 가격이 똑같이 변해도 수요량이 반응하는 민감도가 다른 것이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나타나면 탄력적이라고 하고 반대로 1보다 작을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상품의 특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달라집니다. 상품이 필수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고 사치제일 경우 상품의 가격 탄력성이 큽니다. 또 그 상품을 대신할 수 있는 재화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품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은 가격이 올라도 대체재를 찾기 어렵지만 돼지고기는 가격이 오르면 닭고기나 소고기를 사 먹으면 되니 돼지고기의 수요는 계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기업의 판매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백화점은 가격을 조금만 내려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여성 의류, 운동기구, 명품 잡화 등을 박앤세일합니다. 마트의 코너 위치도 비슷합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고기나 계란 등의 상품은 마트의 안쪽에 위치해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가니 안쪽에 두고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사람들이 사는 껌이나 초콜릿, 와인 등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은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하는 것이지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예로부터 농부들에게 풍년은 축복, 흉년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마냥 풍년을 반길 수만은 없게 되었습니다. 풍년으로 멀쩡한 배추나 무 등을 땅에 폐기하는 일까지 생기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소비자가 상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구매를 고민하듯 생산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는 가격이 더 올랐을 때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합니다. 물론 상품의 종류에 따라 대응 반응 속도는 달라집니다.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재빠르게 시장 상황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더 오랫동안 가동하고 노동력을 늘리면 되니까요. 가격이 떨어져도 창고에 물품을 넣어두어도 되니 공급량을 줄이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시장 가격에 반응하기 쉬운 공산품에 비해 농산물은 재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일단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창고에 넣어두면 금방 상하니 장기간 보관도 어렵습니다. 공급량을 단기간에 늘리거나 줄이기가 어려우니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해도 마음대로 공급량을 조절할 수가 없지요. 이렇다 보니 배추 풍년이 와서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면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집니다. 농부들은 어쩔 수 없이 멀쩡한 배추를 버리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상품 가격이 변할 때 그에 따라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낸 것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보통 가격이 일정하게 변할 때 공급량이 크게 늘거나 줄면 탄력적이라는 말을 붙이고 가격이 일정하게 변하는데 그에 비해 공급량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라 이야기합니다. 앞에 예에서 공산품은 농산물에 비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작은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건물을 짓거나 땅을 늘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이미 지어진 건물을 없앨 수 없는 노릇이지요. 골동품이나 오래된 미술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수요가 조금만 늘어나도 공급이 따라 주지 못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가격은 엄청나게 뜁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쓴 돈을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은 어디에서부터 흘러온 것일까요? 또 여러분의 손을 거쳐 어디로 흘러갈까요? 만약 용돈이라면 부모님이 일해서 벌어들인 월급일 가능성이 크지요.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샀는지 돌아보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과점에서 빵을 사거나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샀다면 그 돈은 제빵 회사나 음반 제작사로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개인이 상품을 사면 그 돈은 기업 생산자로 갑니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아 벌어들인 돈을 직원과 투자자에게 나눠줍니다. 이처럼 돈은 돌고 돌며 일정한 흐름으로 순환을 합니다. 가게가 벌어들이는 돈은 결국 기업의 수익 분배에서 비롯된 것이고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가게의 소비를 통해 들어온 돈입니다. 기업이 노동이나 자본, 토지 등 생산 요소를 사서 상품을 만듦으로써 버는 돈을 생산국민소득이라 합니다. 기업은 생산국민소득을 얻으면
이를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근로자에게는 급여를,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토지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임대료를 나눠주지요. 이 돈을 제한 나머지는 기업가에게 이윤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산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주며 생기는 국민소득을 분배국민소득이라 합니다. 근로자, 투자자, 임대인, 기업가는 자신에게 분배된 몫을 가지고 상품을 구입하는 데 씁니다. 개인은 상품을 소비하는 데 돈을 쓰고 기업은 다음 생산을 위해 기계와 설비를 사들이거나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 투자를 하는 데 씁니다. 이는 최종 생산된 상품에 대한 지출로 나타나며 지출국민소득이라 합니다. 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생산 국민소득 이꼬르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이라는 식이 성립됩니다. 이를 세 가지 측면으로 파악한 국민소득은 결국 모두 똑같은 값이라는 의미로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 부릅니다. 바닷물이 전 세계 바다를 순환하듯 국민소득 역시 생산과 분배, 지출의 과정을 통해 돌고 도는 과정을 거치기에 국민경제의 순환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필립스 곡선. 옛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빗대어 표현한 속담이지요. 국가 경제에도 두 마리 토끼가 존재합니다. 바로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입니다. 일자리가 풍부해 실업률 걱정 없이 지내면서 물가까지 안정되기는 쉽지 않고 둘을 함께 잡으려는 욕심은 부작용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잡기 힘들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필립스입니다. 그는 1861에서 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임금 상승률을 조사했는데 둘 사이에 반비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는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어렵고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당연히 임금도 올라가기 어렵지요. 반대로 실업률이 낮은 시기에는 고용과 생산이 활발히 이루어져 임금도 올라갑니다. 필립스의 이론에 따라 후대에 살던 경제학자들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반비례 모양의 그래프로 그렸는데 이를 필립스 곡선 필립스 커브라 부릅니다. 필립스 곡선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기가 나쁠 때는 대체로 물가는 안정되지만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될 때는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가도 안정되면서 실업률도 낮은 최상의 시기는 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함께 잡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처럼 물가 상승과 실업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필립스 곡선은 보여줍니다. 정부는 필립스 곡선이 주는 힌트를 바탕으로 적절히 시장에 개입해서 과도한 물가 상승이나 지나친 실업률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필립스 곡선은 경기 안정 정책을 펼치는데 이론적 밑바탕을 제공했지만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필립스 곡선의 법칙이 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황이 계속되어 실업률이 높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실업률이 높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설상가상의 상황,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것이지요. 저축의 역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는 매년 저축을 많이 한 시민을 선정해 저축왕으로 시상합니다. 연예인들이 저축왕에 뽑혀 뉴스 기사에 오르기도 하지요. 이처럼 소비를 줄이고 절약해 은행에 저축하는 행위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은 고객들이 예금한 돈을 기업에 빌려주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늘립니다.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늘려야 국가 경제도 성장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노력이니까요. 그런데 나라의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에는 과도한 저축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소비 대신 저축에 집중하면 수요가 줄어 기업의 상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이는 기업의 매출을 줄어들게 하고 기업은 생산을 줄이면서 고용한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죠. 고용이 감소하니 버는 돈이 줄어든 사람들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줄입니다. 이 때문에 상품의 수요는 또다시 줄어들며 수요 감소, 기업의 상품 판매 감소,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는 경기 불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행동이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저축의 역설 Paradox of Savings이라고 부릅니다. 저축이나 절약이 합리적 행동임에는 분명하지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축의 역설을 처음으로 언급한 이는 경제학자 케인스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불어닥친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경기 침체 당시 영국인들에게 절약 대신 소비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 실학자 박제가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축 대신 소비를 권한 그는 물은 우물과 같다. 우물은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물을 길어내지 않으면 말라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물을 퍼내듯 국민이 소비를 많이 해야 상품이 잘 팔리면서 상공업이 발전하고 나라 경제도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에 이미 소비와 상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지요. 게임 이론. 강도 사건의 용의자로 오수와 미수가 체포되었습니다. 범죄 행위로 보면 징역 1년이 예상되지만 더 큰 형벌을 받을 만한 추가 범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용의자들의 자백이 필요합니다. 과연 어떻게 자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미국의 천재 수학자였던 존 내시 존 나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범이 자백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오수와 미수 둘을 각기 다른 방에 가두고 다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를 1년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내가 먼저 추가 자백하면 너는 수사에 협조했으니 풀려날 수 있다. 그러면 내 친구는 혼자 10년형을 받는다. 그렇지만 너희 둘 모두 자백을 한다면 둘 다 5년씩 감옥에 있게 된다. 만약 여러분이 오수와 미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둘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수는 미수가 만약 먼저 자백하면 나만 10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나? 란 생각이 듭니다. 미수 역시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상대가 자백할지 침묵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민하다 오수와 미수는 모두 자백을 하고 맙니다. 둘 다 끝까지 침묵했더라면 1년형을 받고 끝났을 텐데 각자 자신의 방에 갇혀 있으니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도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처럼 오수와 미수는 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서로 협력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 이론이라는 의사결정 이론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게임 이론은 경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결정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는 이론입니다.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상대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다룬 이론이지요. 과점 기업의 전략이나 국가 간 경제 전략에도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보상이나 결과가 달라지기에 이 게임 이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돈과 행복 사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10억 주면 1년 정도 교도소에 다녀오겠습니까? 란 질문에 당신이라면 뭐라고 답하겠는가? 2018년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의 날을 맞아 3,65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51%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서 화제가 되었다. 그만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상위의 가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병원에 가도 걱정이 적으며 더 좋은 옷과 음식을 즐길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을수록 우리는 행복해질까? 네, 아니오라고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이 어려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스튜어티드는 2010년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다. 그는 미국 전역에서 45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소득과 삶의 행복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생각대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연봉이 2천만 원일 때보다 3천만 원일 때, 3천만 원보다 4천만 원일 때 돈의 액수와 비례의 행복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행복감의 증가는 대체로 연봉 7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9,065만 원 정도가 되자 멈추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행복감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도 비슷했다. 2016년 국내 최초로 소득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 한국 1인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 약 8,800만 원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했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만족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결과는 소득과 행복의 관계에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됨을 알려준다. 즉 소득이 낮은 상태에서 돈을 더 벌게 되면 처음에는 주관적인 만족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예를 들어 수입이 하나도 없던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을 벌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게 되니 추가되는 만족감이 크다. 그렇지만 원래 수입이 1억 원인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벌어 소득이 1억 100만 원이 되면 소득이 0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간 사람보다 추가적인 만족도가 작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사람은 어느 수준까지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채울 수 있기에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면 그 후로는 행복이 돈 이외의 다른 요소, 이를테면 사회적 지위나 명예 등 새로운 요소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디턴의 연구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할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